코로나19로 참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C채널 TV에서 방송 계획이 있다고 나와서 갔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본로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우울입니다. 갑자기 이제 집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행동 방향이 좁아지자 우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가정은 코로나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가 그렇게 발전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은 대개 평소에도 친밀감이 있었던 그런 가정들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러자 그 다음에 코로나 본로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 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방송 출연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또 교수님 한 분하고 같이 대담을 했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폭력이 난무해가지고 그러자 그 결과로 세 번째에 가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왜 생기는 것인가? 문제는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자꾸 갈등이 되니까 이제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가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의사소통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적인 가정으로 발돋움한 그런 가정들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코로나 혼돈 시대입니다. 겨우 있어 코로나 위즈라는 얘기를 위즈 코로나라는 얘기로 학교를 가게 되고 아이들이 수업을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자 오미크론이 그 당시에 또 등장해가지고 진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웬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도쯤 가면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겠느냐. 끔찍한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재앙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재앙입니다. 생태계는 누가 파괴시켰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이 지구촌을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커다란 재앙을 저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탄소 줄이기 운동을 각 나라가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앞장선 나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흉흉하게 하는 미국에 갑자기 여러 개 주에 토네이도가 나와서 수백 명이 사상자가 생긴 것도 뭐냐면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생긴 하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숨기는 가정과 엮이는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자 여성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랬습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기능적인 가정에서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서는 문제아가 터져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일탈 비행을 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일탈 비행을 하고 그 아이가 정신과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 가정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정의될 수가 있는데 가정은 재생산, 그 다음에 종족 보존, 성적 표현, 그 다음에 통제, 교육 및 사회화. 또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요. 사회적 존재감을 배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적 존재감을 배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건강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망가뜨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는 아이들이 사회적 존재감을 거기서 학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할 사회적 존재감마저도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무슨 존재감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사랑의 존재감을 거기서 우리가 내 가슴에 채워넣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존재감이나 사랑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뭘 합니까? 결국 일탈비행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상담 치료 전문가들은 가정을 설명하는데 정상적인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치 못한 가정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잘 굴러가는 가정을 숨기는 가정이라고 불러주고 가정의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비교하면 엔진이 제 기능을 가지면 자동차는 잘 굴러갑니다. 근데 엔진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문가들은 가정의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그 가정이 기능적이냐 내지는 엮이는 가정이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엮이는 가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숨기는 가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 오히려 지구촌에 엮이는 가정이 자그마치 90%나 됩니다. 10% 정도가 숨기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각자 가정이 아내의 가정과 남편의 가정이 너무나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내는 아내식으로 살자고 얘기하고 남편은 남편식으로 살자고 얘기해요. 어느 아내가 남편식으로 살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식으로 살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원가족에서 가져온 어떤 습관과 어떤 경험을 그대로 발휘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원가족에서 채워지지 못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아내를 통해서 채우려 해요. 그 이상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 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역기능적인 상대, 즉 배우자들의 아픔과 고통, 다른과 차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우리가. 다른과 차이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 다른과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수용을 못해요. 내 식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으로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하죠. 거기서 가정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가정을 살펴볼 것이고 맨 마지막에 역기능과 이 기능적인 가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오늘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적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역기능적 결혼은 역기능적 개인들이 서로를 찾아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묘하게 알코올 중독자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의 문화가 없는 다른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가 오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과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하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너무나 싫었던, 근데
실질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또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의 희생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성범죄 중에 근친상간의 범죄는 부지기수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또 학대의 피해자는 결혼하여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것이 그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학대가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가게 되면 금방 진압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 출신은 보통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이혼율이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내가 늘 술과 폭력에 희생을 당하다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했습니다. 한 5년간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다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또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때로는 도박 중독자를 만나요. 왜 이래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와 살아왔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다가오는 남편이나 여성에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틀린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술 끊을 수 있을 거야. 착각이에요. 이런 데에 의해서 엮이는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을 흔히 다세대 상호 의존적 가족 조직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사람이 중독자가 있어요. 학생이에요. 그런 문제를 호소해 올 때 제가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중독했냐? 아니면 할아버지가 중독했냐? 거의가 3세대가 중독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대 전수를 이뤄요. 한 사람이 중독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중독했고 할아버지가 또 중독했어요. 그 문화를 그대로 세대 전수를 해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이 소위 얘기하는 결혼의 문제예요. 엮이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대표적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의 가정,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일이나 직장 일에만 열중하는 일 중독자의 가정. 한국은 적당히 남자들이 일 중독에 걸리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뒤지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걸 미덕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희생되고 아내들이 희생되고 아이들이 희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심한 불화를 일으키는 가정, 늘 싸워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신체적, 언어적 폭행의 가정, 또 부모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거부하고 공포 주고 무시하는 가정. 무슨 가정입니까?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가정. 여러분, 학대는 신체 학대, 언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가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문제를 강조해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가정에서 영적 학대가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중독적으로 노름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도박꾼의 가정, 외도를 해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런 가정. 아버지는 집에 없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와 살림을 꾸리고 있어요. 참 묘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청년들이 결국엔 성중독자가 돼요. 아버지한테 학습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26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문란한 성생활을 해요.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묻 여성들과 이렇게 동침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시간에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 들여서 섹스를 했어요. 어머니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손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늦게 들어오라고.
근데 어머니는 알아요. 이 아이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섹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힘이 없어요. 아버지는 문화사회 그러는 사람인데 늘 술에 쩔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요. 한 번도 저녁을 같이 나눠본 일이 없대요. 어머니가 상담 대학원에 다니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아이가 그런 여성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섹스를 했다고. 어쩌으면 좋냐고. 왜 집에 못 가냐고. 힘이 없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문 박차고 들어가서 밖에서에다 물을 떠가지고 다 끼얹어 버려요. 침대에다가. 그런 녀석이 어딨냐?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그 부모가 저 상담하러 와요. 이 가정의 가부장이 누가 가부장이 됐냐면 이 아이가 가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술 먹고 외도하고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죠?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싫어요. 근데 얘도 또 술을 먹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하고 몸싸움이 붙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멱을 붙들고 맞짱을 뛰자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완이 벙벙해요. 이분도 다 대학을 나오시고 뭐 문화사회라는 엘리트예요. 어머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아프시다 딸이 ADHD 장애예요. 22살 먹은 애가. 엄마는 늘 아이한테 미안하죠. 그러니까 ADHD 장애분에게 엄마는 쏠리죠. 밀착이 돼 있어요. 그 아이만 돌봐요. 큰 아이가 군대를 갖다 제대해가지고 와보니까 자기만 외톨이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뭘로 달랬냐? 여성들과 무슨 섹스를 가지고 달래요. 근데 어머니가 더 기겁한 게 뭐냐면 이 사내 애가 26살 먹은 애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 엄마 침대 속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더듬어요. 거절을 못해요, 엄마가. 그 더듬는 모습이 뭐냐? 패팅하는 거냐? 애모하는 거냐? 성을 느끼는 거냐? 교수님 얘기가 맞아요. 자기가 거절할 힘이 없다는 거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엮이는 과정이에요. 안 드러나요. 얘기를 못해요. 이런 얘기는. 그 아이가 부름이 왔길래 그 얘기를 물어봤죠. 엄마 침대에 들어가냐? 그렇대요.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아이예요.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늘 립그로를 바르고 다녀요. 입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너 오랄 섹스 했니? 얼굴이 빨개지니 어떻게 교수님은 그걸 아세요? 내가 몇십 년을 이걸 했는데 그걸 모르겠냐? 빠져나와라. 엄마 침대에 들어가지 마라. 집에 여자를 끌고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버지고 맞짱 뜨자고 네가 아버지의 어떤 가부장적 권한을 네가 다 행사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한테 저항했던 거예요. 극단의 예를 지금 여러 군데 드리고 있는데 이런 가정이 부지 기술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면 애들이 그 역할을 차지해요. 이혼했거나 재혼한 가정에서 편모, 계부, 계모의 가정, 엮이는 가정이에요. 엄격하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고수했던 부모의 가정, 또 중풍이나 뇌성마비와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가정, 전부 엮이는 거예요. 식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가정, 의사결정을 부모 혼자 내지 부모들이 하는 그런 가정, 엮이는 가정이에요. 애들과 같이 민주화가 되어야 해요. 우리 이사가
애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도움 들어서 엮이는 과정 이렇게 불러줍니다. 10살, 6살 먹은 아이 둘을 가진 부부가 저한테 매주 와서 지금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의 내용인지는 뭐냐면 남편이 증권에 빠져가지고 2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3억이 쇼트가 나가지고 이제 청년이 은행 그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2번을 막아가지고 돈이 이제 3억 빚이 있는데 한 달에 이자가 170만 원 정도가 나간대요. 웬 선교사의 추천을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큰형이 비행 일탈을 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모험이 아니죠. 어머니는 중독자의 비율을 맞추기라도 아이들에게 돌봄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우울해가지고 그저 가사일만 하고 있고. 근데 그 가정의 누이가 착한 아이에서 공부를 잘했대요. 큰형은 일탈을 했고 셋째인 이 청년이 누구하고 방을 썼냐면 큰형하고 방을 썼어요. 그렇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는 어떤 폭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는 술을 먹고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 너는 가장 그 집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 되게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컴퓨터 앞이 내 안전한 곳이야. 숨는 거예요. 내 방이 안전한 곳이에요.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애들은 안전한 곳이 우리 집에 없다 하면 어디를 가냐? PC방으로 가요. 자기는 안전한 곳이 없었대요. 형하고 대화가 안 됐대요. 형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형하고 대화를 못 해본 거예요. 어머니가 싱크대에서 이럴 때 엄마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안전한 곳이 엄마의 안방이었대요.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이가 둘이에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을 수 있는 안방이 없는 그런 가정이 문화예요. 그래서 큰애는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자고 막내는 엄마가 데리고 잔대요. 그렇게 10년을 사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절돼 있죠. 왜 이렇게 됐냐면 증권에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니까 신뢰를 잃어가지고 아내는 이 남편이 싫은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 청년이 참 재밌습니다. 기타를 매면 온 회중을 다 까르르 웃기게 하는 재능을 가졌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자매는 그 청년의 그 온 회중을 웃기는 그 재능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자기를 웃겨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가정은 어쩌길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신앙을 강조했던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매는 아무 자기는 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웃겨줄 수 있는 이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웃기는 그런 하나의 재능이 가짜자예요. 왜 웃겼냐?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방콕을 해요. 안방에 숨었던 것처럼. 근데 아이들이 자 10살, 6살 먹은 애들이 좋은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그럼 고함을 지르면 아버지는 못 견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근데 자기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데시벨이 있대요. 애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난리를 부릴 때. 그래서 그때는 애들을 때려준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악순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시벨이 아이들이 괴성을 지를 때 그 데시벨이
아버지 원가족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울 때 고함을 지를 때 데시벨하고 똑같으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맞네요. 뚜껑이 열려요. 원가족에서는 안방에 숨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 집에요. 애들을 때려준 거예요. 큰애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사내인데 공부도 잘한대.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또 말을 듣지 않고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집으로 나가라고 내쫓는 됩니다. 10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12살쯤 되면 그게 현실로 듭니다. 쫓지 마십시오. 아이를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의 엄마, 아빠하고도 이 가정도 알아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몰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따라 나와가지고 잘 가라고. 근데 그 순간에 엄마, 아빠를 본 이 아이의 표정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치 엄마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애냐. 우리 집에서는 너무나 예의 바르게 모범생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애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니까 표정이 굳어가지고 인사도 못하는 그런 애는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가짜 자아예요. 진짜 자아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가짜 자아를 가지고 삽니다. 가짜 자아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요. 가짜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자 6살 먹은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항상 배변을 얘가 통제를 못해가지고 실례를 해요. 똥을 저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배변에 실례를 했다고 여기서 케어를 해서 보내니까 받아달라. 그 보따리 싸가지고 비닐에다 봉다리에다가 거기까지는 채워주지를 못한 거죠. 선생님들이 옷만 갈아입히고 가지고 왔는데 무더기로 쌌더래요. 그러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그 얘기를 고백하니까 그날 아침에 아이에게 태블릿 PC를 아버지가 주었대요. 눈 뜨자마자. 또 엄마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태블릿 PC를 주면 어떠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은 거예요. 남편은 그 정도 주는 것은 괜찮잖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둘이. 그 싸우는 모습을 이 아이가 그대로 보고 유치원을 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있다는 걸 6살 먹은 애가 상처를 가지고 유치원에 간 거예요. 실례를 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가정이 바로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엮이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이 돼요. 중독적이고 강박적 성격의 소유자, 알코올 폭력을 구사하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벅저벅하고 계단을 올라오면 온 식구들이 주의 집중이 됩니다. 텔레비를 보던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와서 다 흩어져 버려요. 폭군이 임금이 나타난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감정 표현을 제한해요. 엮이는 가정에 약속이 있습니다. Don't speak예요. 말하지 마라. Don't feel이에요. 느끼지 마라. Don't trust예요. 신뢰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리고 뭐냐? 보지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네 가지 기본 감정이 희노 애락이에요. 그죠?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가정에서 살아요. 감정이 발달을 못해요. 근데 그런 애들 보고 옛날 과거를 기억해봐라. 못 알아요.
저 14살 이전이 사글이 기억이 안 나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억눌려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싸워요. 아이가 옛날에 말리다가 매를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는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침대에서 담요를 뒤집고 자고 있어요. 그럼 얼굴을 자꾸 감춰요. 멍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싱크대에다 등을 돌리고 일을 하면서 대화가 없는 거죠. 아이는 준비물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겠는데 도무지 분위기가 그 준비물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아버지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은 가정 내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불안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역할을 개발한다. 애들이. 무의식이건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아이는 착한 아이야 하는데 여러분 착한 아이는 욕입니다. 욕이에요. 애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비행일탈을 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애들이냐? 착한 아이는 어떤 애냐? 내가 착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당신들이 싸움을 중지해줘야지. 근데 어떤 애는 비행일탈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파출소로 아버지를 불러내고 어머니를 불러내요. 근데 이것도 가정을 원위치로 회복시켜 놓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내가 문제를 크게 일으키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걸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문제야. 너만 괜찮은 우리 집은 괜찮아. 이 아이는 신뢰를 거기서 쌓을 수가 없죠. 또 문제를 일으켜요. 악순환이 돼요. 또 어떤 애들이 이제 그 희생양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는 이 아이만 문제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이제 행복해지겠죠. 근데 묘하게 이 아이가 회개하고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를 희생양으로 또 잡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희생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웬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골프를 하시는 분이에요.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늘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주일날 새벽같이 남편이 이렇게 골프를 나간대요. 그래서 자기 보고 자꾸 골프를 같이 가자 그러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는 골프를 따라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구원시켰으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먼저 골프장에 따라가서 조금 협조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꾀를 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듣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요. 7시에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8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끝내고 이분이 남편을 따라서 골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 6개월쯤 돼서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너무나 좋아해요. 이제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됐다. 자,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둘째 딸이 성가된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이 생명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니니까 그 아이까지도 수용을 해라. 여러분,
사람을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기 성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또 어떤 경우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신들의 역할을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아까 가장의 고난을 아들이 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가정이 저희 공동체 중 권사님 한 분이 동생이 8명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8명을 자기가 어머니 양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8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고 살았대요. 감추고 살았대요. 근데 지금 이분이 권사가 돼가지고 내일 모레 60인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또 어머니를 또 돌봐야 해요. 그럼 이 가장이 누구예요? 이 권사님이에요. 남편도 지금 저희 그룹에 와서 같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역할을 위임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의사가 되지 못했어. 네가 의사 되지면 좋겠어. 근데 아이의 취향이나 아이의 어떤 뜻은 전혀 배제하고 부모의 욕심으로 의사를 만드는 그런 경우. 그럼 아이들은 깨지죠. 또 마스코트 익살꾼이 있어요. 위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롱둥이가 나타납니다. 유모가 능해요. 누구예요? 아까 기타를 메고 온 회중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청년. 근데 그 청년도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달에 170만 원의 돈이 나가요. 이자가. 그러니까 대출을 좀 갈아타가지고 이 이자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싸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집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을 줄일 수 있게끔 대출을 받아서 지금 현찰을 쥐고 있는데 저한테서 상담을 받다가 아내가 이 돈을 갚아주면 또 증권하면 어떡하지?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이 돈을 갚아줄 거냐 말 거냐. 돈을 언제 받았냐? 한 달 전에 받았대요. 왜 못 줬냐? 신뢰가 쓰지 않아서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돈을 갚아주면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은 제 상담 테이블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앉혀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것 같다고. 왜? 목적을 이뤘거든요. 목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안 와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정의 역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은 어린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해요. 왜? 아내가 불행해요. 자기 양육하는 자기 자양분을 섭취하기도 좀 힘이 들어요. 또 엮이는 가정은 외부 세계와 너무나 단절되어 있어요. 비밀이 많은 가정이에요. 또 엮이는 가정은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선이 지나치게 유동적이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탈 가족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응집점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똘똘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밀착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외부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듭니다. 또 이런 밀착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가족 규칙이 잘못된 그런 가정.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의 어떤 가족 규칙이 있어요. 해가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고. 근데 대학을 갔어요. 어떻게 보면 시효가 지난 우유 같은 그런 거죠. 이제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살인이에요. 근데 그 규칙을 깨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고소하는 그런 경우. 또 잘못된 의사소통을 한다. 문제 가정에서는 이중 속박 메시지, 이중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엄마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왔니?
그랬는데 엄마가 쇼파에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우울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애들이 혼란을 일으키죠. 최근에 상담 중에 엄마는 아버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완전주의고 일중독자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스스로도 까다로워요. 완벽주의고 조급하고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얘가 정신과 약을 먹어요. 불안 때문에. 근데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하고 누나는 그냥 다른 친척집에 공부한다고 떠났고 어머니가 산업전세가 돼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 4살 때부터 어머니를 돌보면서 여동생과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혼자 스스로 밥도 해보고 다른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혼자 하다 보니까 굶떠요. 꼭 바둑판을 두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이에요. 늦어요. 근데 느려 터진 이 남편을 아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편은 무지하게 소극적이에요. 딸이 둘이 있어요. 26, 20살 이래요. 이 딸 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중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엄마의 적극적이고 빠른 메시지를 듣는가 하면 아버지의 소극적이고 꿈을 대는 그 메시지를 들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애들이 혼란이 와요. 이런 이중 메시지를 오래 듣는 아이들이 정신 혼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중 메시지를 전달해요. 어머니도 이중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중 메시지를 듣는 아이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엮이는 가정이다. 그러면 건전한 가정, 즉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네. 의사소통이 분명해요. 이중 메시지를 쓰지 않아요. 일치된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메시지, 이중 구성 메시지, 이중 구성 메시지라는 건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자,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명절입니다.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해남 땅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려고 그래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절이 다가왔는데 얘야 고생스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오면 더욱 좋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중 구성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중 구성 메시지를 오래 들은 청년들이 어떻게 되면 청소년들이 정신 분열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가정은 기능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이에요.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있어요. 아이를 존경해주고 애를 믿어주고 여러분 애들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믿어주는 것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딴짓을 하게 돼 있죠. 또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공동의 취미 등이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이 존경심과 신뢰감이 형성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공유하는 공동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과 도덕관이 분명한 이런 가정. 가족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이런 가정. 문제가 있을 때 부인하지 않고 해결하며 넘어가는 이런 가정.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또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정. 우리가 창세기를 아까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사랑을 먼저 받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을 받을 때까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그분이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상대를 용서하라는 명령을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번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높은 기대를 하되 동시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각자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여러분, 흔히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자, 변화시켜서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 남편을 뜯어 고치래요. 자기 식으로. 아내를 뜯어 고치래요. 우리가 뜯어 고칠 수 있을 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가 차이가 있어요. 문화가 틀려요. 성장의 배경이 틀려요. 고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고마워해요. 그게 상담의 목표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친밀감과 거리감의 그 밸런스를 잘 이뤄요. 친밀감이 뭡니까? 나를 열어보이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나를 주고 내 것을 상대에게 주는데 내 자아가 손상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통해서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려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 듣는 대화예요. 말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요, 대화가 깨지는 겁니다. 또 부부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보다 더 가깝고 지나치게 아이 중심이 아니다.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워야 해요. 부부 사이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회적으로 아이와 관계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친정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시부모와 관계를 맺는 남편이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관된 자녀의 양육의 스타일. 아까 그게 이중 메시지라고 했어요. 일관성을 가져야 해요. 일관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의 양육이 일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애착이 형성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거기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과보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과기대를 하거나 또 세 번째는 뭐냐 과통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적이에요. 과보, 과기대, 과통제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건강한 가정의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엮이는 가정은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발휘가 돼가지고 결국 아이들이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성인 아이들은 어떤 개념을 갖습니까? 거짓자를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생존 기제를 발달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기능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 그러면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주는 어떤 정보가 상처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도 상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로 해석된 이야기들을 다시 뱉어요. 상대가 또 상처를 받는. 먼저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야만, 내 상처의 치유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자존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 와요? 부모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 즉 성인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가치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감을 먼저 키워서 상대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내부에 꿈틀거리는 충동성과 강박성이 있습니다. 이 충동성은 무엇과 친구가 되냐면요, 거의 중독성과 친구가 돼요. 충동 조절 장애, 이런 말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흡연 중독이나 모든 중독의 원천에 뭐가 숨어 있냐면 수치심과 충동성이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대부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삶의 어떤 중도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두려움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맨 어릴 때 두려움은 부모로부터, 학대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대, 신체학대, 언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영적학대,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또 해방되려면요, 부모들과의 화해적 어떤 개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또 완전주의에 미루는 습관에서 해방돼야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게 해야 된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뭡니까? 어린아이 때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입니다. 내면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는, 왜? 상처가 내 가슴에 가득해요. 내 마음에 가득해요. 내 영성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했죠. 그 상처가 남편의 이야기를 해석해요. 아내의 이야기를 해석해요. 또 뱉어요. 악순환이 돼요. 치유는요, 내 자신으로부터입니다. 내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와 기다리세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내면 속에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결함들이 뭡니까? 결국 상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심을 믿자.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결함의 그 마음의 그릇들을 전부 비워내고 그분의 것으로 체험을 받으면 드디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해요. 현실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자, 현실을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남편을 피하고 아내를 피하고 시부모를 피하고, 그죠? 아니면 친정 부모를 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하면 거기서 그 오는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고통에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용납할 수 있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현실을 수용하고 이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 경험의 수치가 다음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또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 용납한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버지건 어머니건 형이건 용서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얘기는요,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진짜 용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또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과업이 용서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남편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영을 마련할 때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해는 용서 후에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피차가 용서의 영을 쥐고 같이 만날 때만 화해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서 샬롬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용서의 영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또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쉬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평화한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자기 자신과 평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 그러면 드디어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유지하고 사는 길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평화예요. 그것은 용서의 강을 건널 때만 가능하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형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과의 용서의 영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